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국방부가 핵무기 빼고 다 만들자면서 이상한 무기를 찍어냈습니다. 2012년 공개된 현무2를 시작으로 현무3A는 사거리 500km, 현무3B는 사거리 1000km, 현무3C는 1500km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현무3D는 사거리가 무려 30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과 중국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러워서 핵무장 안 한다며 국제법상 아무리 제약이 없는 현무 미사일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현무1, 현무2, 현무3, 현무4는 한국의 핵심 미사일입니다. 1, 2, 4는 탄도미사일이고 3는 순항미사일이죠. 세계에서 1500km 이상 순항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포함 5개국에 불과합니다. 현무3가 개발되면 이동식 발사 차량이나 이지스 세종대왕급, 이순신급 구축함, 손원일급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현무4를 내놨습니다. 지난 8월에 현무4가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현무4는 고도 500km에서 1000km 상승 후 외기권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 지점에 돌입한 뒤 지하 100m 물체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론대로라면 현무4는 북한은 물론이고 일본 본토 전 지역, 중국 본토의 주요 지역을 10분 안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무4는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현무4와 3의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탑재될 한국 잠수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핵추진 잠수함이 언제 나오냐고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11월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국은 잠수함 2대를 건조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2대 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11월 12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핵추진 잠수함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후로 정부 고위 간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선언한 겁니다. 11월 10일 3000톤급 한국산 잠수함인 안무함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4000톤급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이고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3000톤, 4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7, 8, 9번함은 4000톤급 잠수함이 될 텐데 이들을 바로 핵추진으로 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는 8월 10일 국방중기계획에서 기존 3000톤급에서 성능을 향상해 3600톤에서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형 잠수함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적정한 시점이 되면 대답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11월 10일 3000톤급 잠수함이 진수됐습니다. 그런데 4000톤급은 아직 공개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제껏 한국이 군사 기술력으로 폭주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김현종 2차장 역시 7월 28일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을 추진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잠수함은 모두 디젤 추진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디젤 추진 방식 잠수함은 자망기간이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비교적 짧습니다. 2008년 우리 해군 손원일함은 디젤 추진 방식 잠수함이 낼 수 있는 자망기간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며칠 동안 자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손원일함이 기록한 자망 일수는 18일이었습니다. 이 일수도 놀랍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생긴다면 무제한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최대 2달까지 자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기로 선언했어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의 동의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가 가기 전에 원자력 협정이나 좀 풀어주고 가지 아쉽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현종 차장은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핵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은 한반도
또 환경상 연안 중심으로 작전 환경을 펼치는데 핵잠수함이 과연 필요하냐고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 대당 수조 원의 개발 비용이 드는데 효율성 면에서 우리 형편에 맞지 않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 다 아시죠?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이 훨씬 좋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 싫어하는 해군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다수 네티즌들은 연안 앞바다에서만 놀 거냐? 왜 우리 해군력을 연안 중심으로만 한정하냐? 당장 코앞만 보고 정책을 펴라는 말이냐? 등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김현종 차장은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핵추진 잠수함과는 완전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중 핵잠수함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핵잠수함의 원자로에 쓰이는 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은 원칙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대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맺어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전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김현종 차장은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측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고 203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치 교수는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연연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자유롭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 개발이 꼭 필요하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릭 교수는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KDX-3 구축함과 KSS-3 공격 잠수함을 적극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서 한국의 전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한 네티즌은 미국 학계에서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허용 가능성을 제기한 걸 보고 슬슬 대한민국이 밑밥을 깔고 있는데 조만간 조건부 허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극기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진행했던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 미국이 행정명령만 내려준다면 신속하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술이 있으니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해군은 2017년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독자 건조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과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이라는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독자 설계한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4년 안에 시운전할 수 있다며 1번함 건조엔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지만 이후 비용은 1조 3천억 원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유니스트 원자력공학부 황일순 석좌 교수 역시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5년 안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때도 5년밖에 안 걸렸는데 한국은 지난 20년간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왔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역시 5년 안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은 대부분 다 보유해놨기 때문에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1981년 새로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막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전두환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서한을 받은 지 2주도 안 돼 워싱턴으로 날아가 단 5분 만에 대화 끝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 포기라는 역대급 카드를 그냥 바쳤습니다. 당시 한국은 프랑스 스네크마사의 로켓 기술을 극비로 입수했습니다. 리엔지니어링까지 완료했는데 전두환이 미국에 자진 신고한 거죠. 여기에 1+1으로 미국산 무기도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주 그냥 호구가 된 겁니다. 또 이전 1978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배꼽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빡친 미국 카터 행정부는 1979년 9월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서면으로 동의했고 평양까지만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지침이 탄생했습니다. 핵도 미사일 주권도 다 미국에 가져다 바친 겁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하나하나 완화했습니다. 2017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2017년 9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미국 행정부 역시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미사일 협정과 한미 원자력 협정을 미처 못 풀어주고 떠나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동안 한미 동맹을 중시해왔고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압박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한국은 미 정부의 핵 잠수함만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할 최선의 무기인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겁니다. 미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에게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허용하면 한국은 미국이 말려도 중국과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미국 스스로 핵 제한을 풀어줘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핵을 보유하게 해줘도 진상 안 부리고 딴짓 안 할 유일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핵 잠수함, 다음엔 핵 재처리, 핵 보유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짐 로저스를 일컬어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뛰어난 투자 성과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들 중에서 짐 로저스는 일본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반면 한국은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투자를 아끼지 않죠. 짐 로저스 회장이 최근 출범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일본의 쇠퇴를 가져오는 건 필연적이다. 로저스 회장은 지난 9일자 일본 주간 아사히 최신호 기고에서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나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사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아베의 행동 원리는 자신과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만 있었고 그에 따른 부채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어서 타깃은 스가 총리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궤양성 대장염 재발을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한 아베의 후임으로 스가 총리를 선출했죠. 스가는 아베 정권 8년간 정부의 대변인이자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아베 정권 계승을 국정기치로 내걸었습니다. 로저스 회장은 이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아베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해 문제다.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로저스 회장은 이번 기고에서 아베노믹스를 일본을 파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중개업자와 대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책이라는 것이죠. 아베 정권은 그동안 금융 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은 훗날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짐 로저스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이런 통화절하 정책으로 중장기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역사상 한 곳도 없었다. 로저스 회장은 또 아베노믹스에 따른 적극적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현지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짐 로저스 회장은 여기서 역대급 발언을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은 100년 뒤엔 없어질지도 모른다. 일본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은 속히 일본을 뛰쳐나와야 한다. 100년 뒤에는 사회적인 것보다 섬 자체가 침몰하지 않을까요? 잦은 지진과 각종 재해로 일본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도 등의 영토에 집착하고 전 세계의 토지를 사들이는 이유에도 열도 침몰이라는 시나리오가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짐 로저스 회장이 보기에 앞으로의 아시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로저스 회장은 한국과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1세기 후반은 한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다. 북한에서도 개방이 시작되고 북한의 투자가 모이면 한국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만은 아시아의 성장으로부터 뒤처질 것이다. 짐 로저스는 친절하게 일본이 앞으로 취해야 할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대담한 세출 삭감과 적극적인 이민 수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 밖으로 나가야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대재앙의 징조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악취는 지난 6월 초 도쿄만 있고 미우라시와 요코즈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닥터시사TV에서도 한번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후에도 악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스 냄새, 생선 썩은 냄새, 고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최근까지 30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도쿄와 더 가까운 요코하마에서도 수십 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화학공장 사고나 가스 누출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냄새를 맡으면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창문을 닫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곳 다 바닷가 도시라 모래사체가 썩는 냄새라거나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의 규모나 지속 시간을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대지진의 전조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분석입니다. 대지진이 오기 전 악취는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현지 전문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면 붕괴나 암석이 무너질 때 흔히 이런 냄새가 납니다. 관동 대지진 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심해어 출현도 대지진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도쿄 인근 지바 앞바다에서 6m 크기의 메가마우스가 포획되었습니다. 일본 현지는 초비상에 걸린 상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지진이 자주 나고 대규모 지진도 일어나는 걸까요? 이는 한 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구조론으로 설명되는 지각의 움직임으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스트레스가 균형을 잃으면서 지각이 튕겨나거나 서로 어긋나면서 균열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90% 이상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합니다.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 중에서도 유독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개의 지각 덩어리, 유라시아, 필리핀, 태평양,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업계도 이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냄새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미우라 반도 앞바다는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사가미 해저 협곡에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진이 안 일어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일본 정부는 대대적인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지진 연구가들의 조사 결과 사가미 협곡과 연결된 남해 해곡에서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였습니다. 따라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맞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생한 진도 4 이상의 지진 38건 중 13건은 도쿄도가 있는 관동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대지진의 전조입니다. 일본 정부는 악취 발생 원인이나 악취 물질 등이 확인되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전문가 파견 등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